딱딱하고 복잡한 정치권 이슈 한 주간 전국의 핵심을 MG세대의 눈으로 정리해봅니다. 선대위 서울, 썬데이 서울 아니고요. 선대위 서울,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날이 좀 풀려서 그런지 다들 복장이 좀 가벼우시네요. 예. 2주 초에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외투를 벗고 왔습니다. 제일 가벼워 보이십니다. 요즘 뭐 분위기도 민주당이 좀 가벼우신가 봐요. 어떠십니까? 예, 오늘 뭐 명락 51일 만에 처음 만났다 이러던데 네. 분위기 어때요? 민주당? 뭐 저희는 계속 꾸준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하고 있다. 시민들 만나고 오늘 뭐 저희 청년선대위도 자전거 문제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네네. 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직접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전히 자전거 타기 어려운 사회예요. 네. 도시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다루려고 하고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렇게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보 이런 것들 사실 되게 오랫동안 공을 들인 부분이라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상황이죠. 네. 마음이 가벼우시면 안 되죠. 장해찬 장해찬 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죠.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예.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애도해야 될 정당이 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아닙니까? 자.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외투 입고 네. 오십시오. 네. 자, 네. 이렇게 공격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지금 청년들이 소위 뭐 이수정 신지혜 뭐 최근에 또 그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 전북에 가서 했던 발언 등등으로 해서 어수선하다. 청년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있어요. 지금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년들 분위기 중심으로. 그래서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세요. 네. 네. 그리고 신지혜 이제 새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의 합류. 물론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선대위 공식 조직이 아니고 또 신지혜 부위원장이 분명히 공식적으로 본인의 그간 어떤 철학 중에서 탈원전이나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를 이 후보님께 강요할 생각이 없다. 최종 선택은 후보님의 몫이다. 네네. 이런 전제를 분명히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네. 이로 인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2030 여론 심각하게 인지하면서 이 여론을 계속 환기시키고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도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030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항의 시위까지. 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성명서를 받아서 후보 비서실장께 전달드렸고요. 네. 내일 또 별도의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실망했고 분노하는 2030들까지도 같이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2030 남성들이 시위를 하러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성 시위자들도 함께 서 있긴 했습니다. 함께 서 있긴 네. 했어요. 예. 지금 저 정의당 청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아니 우리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후보 본인들의 어떤 논란, 망언, 또 가족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온 뉴스가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논란이 없거든요. 네. 파헤쳐도 나올 게 없어서 네. 이러다가는 진짜 그냥 뭐 없는 의혹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약속 고민까지. 대련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깨끗한 후보 뽑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당 그 지금 현재 분위기 좀 잠깐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준석은 왜? 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위원장직 내려놓으면서 대전략, 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대전략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과하고 가자는 거냐, 아니면 실드 치고 가자는 거냐, 이런 대전략이 없다. 또 두 번째 또 대전략 얘기를 하면서 세대 포이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소위 이수정, 신지혜 이렇게 되면서 2030 세대와 60대 이상 세대가 다른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여기를 포위해가는 세대 포위론 무산됐다. 그냥 그 반문재인 다 모여라라는 식으로 가서는 선거 못 이긴다. 이런 진단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세대 포이론이 필요하다. 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요인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선대위에 대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방법.
이 방향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조금 아쉽다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이준석 대표께서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미디어 총괄 홍보본부장 자리를 사퇴하는 굉장히 강한 방법으로 관철시키고자 했던 방향을 네. 이제는 그게 전부 다 100%는 아니겠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 방향과 비슷한 결로 수습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선대위의 전면 재편은 아니지만 종합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안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의사결정 단위 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효율적이고 슬림한 그리고 스피디한 빠른 선대위 체제로 개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같은 과정에서 오늘 제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청년들 시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시위하는 청년들을 뭐 소위 말하는 뭐 내부 총질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 대학생 당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왜 오죽하면 정권 교체하자는 대학생 당원들이 이 소중한 대학생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추운 날 길거리로 나왔을까? 저도 오늘 현장에 나갔지만 다음번에는 저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분들이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제가 주선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의 어떤 이 해결책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세대 결합론도 계속해서 그 불씨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진 그 본부장님, 위원장님.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위론 이거 어떤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2030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네. 통계적으로 봐도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른 표심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네. 일단은 국민의힘 지금 당 상황이 너무 노답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의 문제는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대위를 개편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네네. 결국에 후보 빼고는 다 바꾸는 것이 선대위의 개혁 방안인데 후보는 그대로 냅두고 선대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후보 교체해야 됩니까? 후보 교체론 얘기도 막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뱀코 생각을 이런데.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어쨌든 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조수진 이준석 대표 간에 일어난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 상임선대위원장이고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자기가 그 윤석열 후보의 대변자인 양 굴면서 메시지를 읽어주고 나는 당신이 아니라 후보 말만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대표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대위 체계는 의미가 없고 후보와의 친소 관계, 윤핵관 이런 걸로 당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당 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당 선대위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전행적이고 좀 독재 스타일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과정이 윤석열 후보가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사퇴 의사를 밝히기까지 윤석열 후보와 통화 한 번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준석 예.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정책적인 부분도 뭐 30대 장관 발언이라든지 또 제2부속실 청와대 제2부속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따로 한번. 이런 것도 예, 본인이 하겠습니다. 그냥 자의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대위와 상의 없이.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선대위와 상의했습니다. 네. 선대위에서 일찍 얘기했는데 이제야 받아줬다라는 게 또 이준석 대표 얘기예요. 선대위에 많은 사람이 그 소위 제2부속실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왜 이제야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얘기는 따로 하고요. 일단 이준석 네. 대표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세대 포위론,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 이 부분은 어떤 사실 의견이 어떠신가? 그 세대 포위론이 질문이라기보다 네. 그 당의 리더십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네. 그 리더십을 가진 자는 심지어 이제 직선으로 뽑힌 당 대표조차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포괄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타당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면 어쨌건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마음을 살까로 네.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되려 내부 캠프 내 권력 투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준석 대표가 말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이었고 그래도 선출된 대표였고 물론 이제 후보 또한 경선을 통해서 뽑히신 분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우선 이게 이제 좀 봉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동안 사실 시민들을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어제 전북대에 가셔서 사실은 완전 막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자유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취업 정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한 1, 2년 뒤에는 나올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네, 강민진.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내부에서 아무리 싸워도 밖에 나와서는 후보를 감쌀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준석 대표도 방송 나가면은 예. 네, 나랑 후보랑 사이 좋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내부에 있다면 이 후보의 이런 스타일 이런 그 선대위 체계가 싹 다 무시되는 지금의 상황이 소위 굉장히 빡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빡칠 것 같다. 자, 네. 장해찬.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종합적으로. 되고요. 선대위 체계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지적 겸허히 인정하지만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빠르게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주재 아래 구조가 잡혀가고 있다는 걸 제가 어제부터 급속도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었다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전북대에서 발언의 맥락은 뭐 극빈층을 비하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거기로 오히려 넘어가는 겁니까? 네, 예.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생존 위기에 처한 빈곤층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고 네. 현장에 참여했던 전북대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입장 등을 냈는데 현장에선 전혀 이상한 취지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문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준석 대표의 사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방향이 조금 더 빨리 관철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된 당의 대표이고 상임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한 번 더 해줄 수는 없었겠나 하는 아쉬움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식탁에 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은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코로나 상황 위기 극복에 서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정책 대결을 그야말로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나 장제원 그 소위 윤핵관으로 지목된 장제원 의원이 나는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야 라면서 막 말을 하시는 이거를 보면 네, 참고 있는 거야 라고 참지 않고 말을 하셨던데 근데 이거 그냥 바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런 소위 말하는 뭐 불협화음일 수도 있죠. 이런 걸 네.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더 큰 이슈를 던지는 겁니다. 그 더 큰 이슈가 저는 정책과 미래 비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굉장히 담대하고 과감한 2022년 이후에 이 코로나 빈곤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서 도울 것인지 살릴 자, 것인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신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어차피 예. 저는 예, 아까 강민진. 말씀하신 예. 그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거기로 모른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취지라고 보이는 것인지 또는 그 발언에 어떤 후보자의 철학이나 소신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는 또 달리 평가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진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저는 주세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러면 이때까지 어떤 엘리트, 부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를 했나요? 뭐 3.1 운동, 뭐 그거 다 뭐 부자인 사람들 양반들이 한 건가요? 동학 논민 운동은 뭐였죠? 그리고 5.18
또 이제 60항쟁 이런 우리 역사를 바꿔온 민중들의 저항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가방끈 짧은 분들도 있었고 노동자들도 있었고 빈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역사를 살펴봐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 라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이 가난하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면서 만들어온 역사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이때까지 계속 엘리트로 살아오셨어서 굉장히 오만한 시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이 자유라는 문제에 있어서 권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못 배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식의 시선을 가지고 국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권지웅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은 좀 사과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지금 더 긴급히 지원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근거로 붙이진 않아요.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 자유나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른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단어 몇 가지를 잘못 말하셔서가 아니라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깨치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실 과거에도 손발 노동은 뭐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걸 강조하려고 하셨지만 사실 손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문장 자체로도 사실은 되게 누군가를 비하하고 모욕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선 과정에서 좀 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자, 윤석열 장해찬 본부장님. 후보가 이 같은 이 빈곤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조한 맥락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비전 발표를 할 때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슬로건에 깊이 자문하면서 관여하셨던 분이 또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이분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자유라던가 뭐 다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정말 극한의 현실에 처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맥락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그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고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도 오늘 아침 선대위회에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표현에 있어서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안 된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맥락이나 현장 분위기와 무관하게 언론이 어떻게 뒤틀어 기사를 쓰더라도 오해되지 않을 워딩을 참모들이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자체가 빈곤층에 대해서 기존의 보수 정당과는 다르게 더 전폭적인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급의 초특급 대처를 하겠다는 이 취지 자체가 빈곤층 비하나 극빈층 비하로 연결되어서 사과할 거리가 된다고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김종인 네. 강민진 위원장이 위원장님. 빈곤과의 전쟁 정책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참모들은 열심히 또 워딩을 만들어주고 해도 윤석열 후보 본인의 인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망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표현의 이제 문제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문제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도 사실 이런 맥락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오늘 또 망언을 하셨어요.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을 가지고 사로잡힌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문제되는 거는 부득이하게 입당했다. 이게 당원들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강민진 위원장 맞아 말씀 좀 정리해 주시고. 아시죠? 요 아니, 근데 얘기 그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발언 같은 경우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네.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대선도 없었죠. 대선 네. 투표할 일이 없잖아요. 그 네. 운동이 없었으면. 네. 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정말 그런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잘못된 운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권지웅 위원장님, 호남에 가서 네. 내가 부득이하게 입당했다. 이거 호남 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보여요. 의도는. 네. 이게 호남 분들한테 조금 어필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우려스러운데 사실 어떤 일이든 그 현상의 이면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균형감을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마치 어떤 아주 강한 악이 있고 그걸로 인해 뭔가가 헤쳐졌다는 방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말을 해요. 아까 장해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로 사람이 너무 가난해지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더 먼저 두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규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때 아프리카 손발 노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도 당연히 어떤 암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지금
전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자, 오늘 발언 두 가지 관련해서 장해찬 본부장님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 관련된 거랑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이 입당했다. 일단 백브리지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네.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화 운동하고 한번 끊었다가 이제 수입된 이념들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중에 이제 지나치게 우리나라가 실용주의나 어떤 민생이 아니라 이념주의적으로 경도되는 경향에 대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네. 80년대 또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되었던 좀 지나친 이념적인 어떤 사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주사파들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 부득이하게라는 점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개혁되어야 할 정당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외연 확장 그리고 더 많은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온전해서 정말 고칠 게 없는 온전한 정당이라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여기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외연을 더 확장하고 호남 친화적으로 또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개혁을 해가면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라는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아니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 그대로 아무런 변화나 개혁 없이 100% 완전하다는 뜻인가요? 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애당심이 크면 클수록 국민의힘이 더 나은 정당으로 변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한다는데 오히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권지웅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사실 과거에도 어떤 당원들이 어떤 투표를 하니까 위장당원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당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당을 가져다 쓰는 거죠. 자기가 국민의힘의 당이 됐고 거기에 책임과 권한을 진 당원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수단으로 가져다 쓰는 인식이 저는 불현듯 이렇게 드러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MG 세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청년 정책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청년 보좌역 두면서 집권하면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침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신지혜 그 수석부위원장 들어가면서 그러면 신지혜 여성부 장관 되는 거야? 뭐 이런 온라인에서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30대 장관 나옵니까? 이게 청년 보좌역 이제 선발과 공개 모집 면접까지 제가 면접하고 했죠. 면접 직접 하셨죠. 그렇죠. 면접관으로도 참여하고 현장에도 있었는데 신지혜 수석부위원장 영입과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이야기고 별도의 대형 프로젝트고요. 네네. 마침 근데 시간이 맞아가지고 시기가. 30대 장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와 청와대에 청년 보좌를 두겠다고 공약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30대 장관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번에 청와대에서 박성민 비서관 젊다는 이유로 근데 솔직히 그 외에 어떤 행보나 그간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다른 청년들이 고개 끄덕이면서 납득할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보여주기다, 뭐 할당제다 비판 여론이 많았었죠. 30대니까 장관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면 30대도 장관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천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량을 지금보다 더 많이 펼치고 고평가받을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한 인사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AI가 하게 된다, 데이터가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시니어들과 동일한 과정에서 경쟁한다면 30대 정관이 선출될 수 있다는 거지 30대 몇 명을 뭐 몇 퍼센트 할당제 하듯이 장관으로 뽑겠습니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민주당식 청년 영입, 청년 박탈과는 철학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당제와는 선을 정확하게 딱 그셨어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 하시려면 근데 우리 윤 후보님 조금 더 디지털에 가까워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하세요. 앱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AI가 적용된 앱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말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공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후 변명인 것 저는 같고요.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권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잡을 게 없어서 자, 권지웅 위원장님, 민주당 아까 그 자전거 타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청년 정책 뭡니까?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1월 중에 이제 청년 정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좌역과 좀 연결해서는 저희가 청년 장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송영길 대표께서
청년 특임 장관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식 부처라기보다 네. 그때는 원래 특임 장관이라고 이재호 예전에 전 장관이 했었던 그 제도를 써서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나가서 네네. 아예 부처를 만드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청년부. 네, 근데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더 청년 친화적인 정부를 만들 건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의당 청년 정책 대표적으로 지금 주력하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요 청년 장관이랑 유관한 영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심상정 정부에서 뭐 당연히 이제 세대적으로 또 성별을 비롯해서 이런 다양성이 다 있을 것이고요. 네. 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 이 미래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몇몇 나라들에서 두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미래에 닥칠 어떤 기후 위기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정책들의 이해관계를 가진 유권자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네.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고 또 네.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아예 대변이 되지 않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그래서 어떤 그 미래 위기를 불러올 수 있거나 그분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정책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담당 부처를 만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보장제와 또 연끌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이런 부분들 청년 민생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각 당이 색깔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됐고요. 제일 뜨거웠던 얘기는 지금 세 분 다 그 구직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세 분이 뜨거웠었다. 아, 본부장님 그걸 AI. 인정하십시오. AI.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게요. 특이한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대놓고 왜 싶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 관계자들이 해명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언론이 그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 굉장히 부분은 민주당스러우신 아니라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쪽으로 한꺼번에 비판을 하셨어요. 예,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역시 가장 뜨거운 얘기는 구직 어플리케이션 얘기였습니다. AI입니다. 자, 장해찬, 권지훈, 강민진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